인류의 문명은 화석 연료와 함께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에너지의 역사를 살펴보면 산업의 발달과 환경 파괴라는 양면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너지를 발견하고 사용해온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에너지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오늘날까지 화석연료와 함께 발전해왔고 앞으로는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게 될까?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시죠. 에너지하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것, 바로 화석연료를 이용한 화석에너지입니다.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에 이르기까지 지하에 매장된 자원으로 만든 에너지를 화석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최근 이 화석에너지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대기오염, 온난화 등 환경 이슈가 부각되면서 화석연료는 멀리해야 하는 구시대의 유물로 취급받고 있는 것이죠. 최근 체결된 기후협약으로 설 자리가 더 좁아진 화석에너지. 이제 화석연료의 시대는 막을 내리는 걸까요? 강원도 태백에 위치한 연탄 공장. 갑작스레 떨어진 기온 탓에 공장은 새벽부터 바쁘게 돌아갑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령 연탄 공장인데요. 까만 연탄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서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루 평균 5에서 6만 장 정도를 생산하는 공장이라 무연탄을 쌓아두는 야적장도 분주한 건 마찬가지인데요. 기습 한파에 연탄 주문이 늘면서 무연탄도 추가로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연간 소비가 1년에 한 3만 돈에서 4만 돈 정도. 그게 이제 꼭 매일매일 들어오는 건 아니고 여름 비수기 때 거의 다 겨울 쓸 양을 다 들어와요. 다 들어오고 조금 모자라는 거죠. 올매일에 조금 모자라는 게 조금 더 충당이 되죠. 요즘은 오늘 같은 데는 한 100여 돈, 150돈 정도. 광복 후부터 사용한 연탄. 산업화가 시작된 1960년대부터 대량으로 생산되며 난방 필수 아이템으로 떠올랐는데요. 국민연료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서민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무연탄을 분쇄하고 혼합한 뒤 성형하는 작업을 거쳐 만들어지는 연탄. 기둥 형태의 탄에 구멍이 뚫려 있다 해서 구공탄이라고도 불렸습니다. 1호부터 5호까지 크기와 무게로 구분되는데요. 보통 가정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연탄은 2호, 규격은 3.6kg입니다. 이 3.6kg짜리 연탄이 연소되면서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80년대 중반 정점을 찍은 연탄 소비는 이후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요. 정부의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정책과 비가정용 소비가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2016년도 17년 2,400만 장 나가는데 지금은 1,100만 장. 3분의 2가 달아나. 그 매년 감소. 그리고 앞으로 한 몇 년 가면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한 4, 5위 정도 되는 큰 공장인데도 참 이제 상당히 어려워요. 국민연료 연탄의 고전. 에너지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생산성과 경제성 위주였던 연료 정책이 환경 중심으로 바뀌면서 화석연료는 빠르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떼는 연탄이에요. 그래서 서민들이 좀 더 잠 열면라도 좀 보호가 되도록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겨울철, 봄철 지내긴 데는 연탄이 제일 싸다 그래도 어느 정도만 정부에서 좀 양성화 시키면은 좀 좋지 않나 그런 점 안심이 많아요. 업계 종사자들의 바람과는 달리 연탄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화석연료는 언제부터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화석연료의 대명사로 꼽히는 석유. 우리나라에서는 한 방울도 나오지 않지만 석유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화석연료입니다. 석유는 우리 삶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유가가 출렁일 때마다 세계 경제도 함께 흔들릴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진 에너지원입니다. 아껴서 외화를 절약하자 등 에너지 관련 포스터에도 단골로 등장하는 석유. 이 석유의 기원에는 몇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그중
현재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유기기원설입니다. 석탄과 천연가스 역시 유기기원설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죠. 쉽게 한번 설명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유기물이 아주 먼 옛날에 퇴적토 안에 갇히게 되고 이 퇴적토가 쌓이면서 그 밑에 갇혔던 유기물의 많은 압력과 덩달아 열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탄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들이 산소를 잃어버리게 되고 탄소만 남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메탄가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 메탄가스는 지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LNG의 주요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LNG의 주요 성분이 땅 밖으로 바이트으로 흘러나가지 않고 어떤 독특한 지형에 갇혀 있게 되면은 그게 이제 현재 우리가 캘 수 있는 가스정이 되는 거고요. 이 아까 탄화 과정으로 있었던 것들이 좀 더 압력을 받고 하면 좀 더 단단한 석탄이 되는 겁니다. 탄화 과정이 더 높아서. 근데 이 탄화 과정이 더 많은 압력과 온도를 받으면 액화가 되는데 그게 액화가 이제 우리가 오늘날 볼 수 있는 원유정에서 발견되는 원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석유는 기원전 3000년경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는데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석유를 약으로 사용했고 기원전 2000년 수메르에서는 점을 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후 석유가 연료원으로 사용이 된 것은 1850년대부터인데요. 석유에서 등유를 뽑아내서 램프에 불을 밝히는 데 쓴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등유를 정지할 때 만들어진 휘발유는 1885년 내연기관의 출현과 함께 연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1892년엔 디젤 엔진이 개발되면서 경유도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 발전과 함께 석유에서 생산하는 연료도 다양해졌고 이를 토대로 산업화도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산업화의 주역 석유는 연료로서의 가치도 높지만 세계의 경제 패권을 바꿔놓은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석유의 중요성을 이제 깨닫고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 이렇게 뛰어든 나라들이 지금 얘기하는 그 열강들이죠, 열강들. 뭐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제 프랑스가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자기들한테 유리한 이제 상황을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1971년 닉슨 쇼크로 돈이 달러 대신 석유로 물렸습니다. 중동 전쟁과 이란 혁명으로 석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오일 쇼크가 찾아왔죠. 이후 세계 경제는 금이 아닌 석유와 금융 본위제로 재편되었습니다. 석유 가격에 굉장히 민감한 거는요. 그 비용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이죠. 모든 제품을 만들려고 그러면 일정 부분에 이제 석유 이제 원료가 필요한데 그 석유 원료라는 그게 이제 원유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원유에서 정제를 통해 가지고 제품이 나고 그 제품 중에 제품을 이용해 가지고 또 화학 성분을 이제 추출을 해내고 그 추출해낸 상품을 갖고 이제 또 다시 이제 공산품을 이제 만들어낸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 모든 재화의 상품 가격이 이제 올라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석유가 세계 경제를 뒤흔든 것처럼 석탄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근대사에선 석탄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 없죠. 그런 석탄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태백의 석탄 박물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연탄을 비롯해 갈탄, 토탄 등 다양한 종류의 석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석탄이 전면에 등장한 것은 광복 이후였습니다. 산림 자원이 황폐화되면서 나무를 대체한 것이 석탄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석탄은 뭘로 만들어졌냐? 요 생성된 원인으로 봤을 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세 차례도 만들어졌지만 고생대 때 최고 많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광복 직후 힘들었던 대한민국. 국내 유일의 연료 자원인 석탄으로 어려운 시기를 견디며 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후 70년대 본격적인 산업화와 함께 석탄 산업도 황금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1981년도에 캔 거예요, 작업을. 저 탄바에 빛이 반짝반짝 하는 걸 보이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왜 안 끼냐 하면은 저런 데는 먼지가 나겠죠, 물론 그죠. 물도 좀 뿌리긴 하지만 일을 하니까 숨이 차니까 이걸 벗어서 자꾸 탄을 운반할 수가 있죠. 제가 대한석탄공사 장성강업소에 37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때는 어떠셨어요? 그때야 좋았죠. 80년대 내가 2001년도 퇴직을 했는데 그 전에 사람이 우선 많이 모여서 사니까 사람 사는 동네 같죠. 요새는 뭐 그때 되면 절반 이상으로 이하로 줄은 거지만은. 시대가 바뀌며 연탄의 시대는 저물어갔지만 연탄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 한 주역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 순 없겠죠. 신에너지, 저탄소 경제. 화석연료의 가치가 이제 더 이상 조명받지 못하는 21세기. 현대인들에게 화석연료는 이제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석탄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사실. 옛날에 이렇게 일을 했구나. 애들한테 교육적으로 볼거리가 많아서 참 좋았습니다. 화석연료는 산업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생활의 편리도 가져다 주었는데요. 석유 화학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석유 화학 제품은 300여 종이 넘습니다. 플라스틱의 원료 물질인 합성 수지를 비롯해 합성 섬유와 합성 고무 같은 일상용품의 주재료는 물론이고 화합 유화물을 만드는 재료까지 모두 화석연료에서 얻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석유 화학 제품.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대신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바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석유화학 제품이 거의 모든 물품에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수송연료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가스로도 어떤 연료 케미칼들이 나오고 그거보다 그 중간에 좀 그 경질류라고 하는 요즘 우리가 얘기하면 석유화학의 원료가 되는 납사나 휘발유 같은 성분이 나온 거죠. 원래는 우리는 디젤 성분 정도만 얻으려고 했는데 그 밑으로 좀 끓는 점이 굉장히 높은 것 쪽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한 아스팔트나 이런 벙커CU 이런 것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그 활용도를 사람들이 찾아서 다양한 케미칼들, 의약품부터 섬유, 플라스틱, 어떤 고부가 재료까지 만들 수 있는 석유화학 산업을 우리가 일구게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맨 처음에는 수송연료에서 시작했지만 그 과정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부산물을 가지고 우리 인류가 지금 우리가 접하는 모든 물품을 대부분 석유에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런 산업으로 우리가 확장시켜 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석유 화학 제품의 가장 큰 문제는 대체제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당장 퇴출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점은 대체제가 있어도 가격 경쟁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최근 이슈가 된 종이 빨대. 플라스틱 빨대에 비해 5배나 높은 가격에 도입 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대체제를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인 것이죠.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석유화학 제품의 대체제 개발, 그리고 그 대체제가 비싸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이처럼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체가 어려운 석유화학 제품에 사용되는 화석연료의 퇴출이 더딘 반면 동력원이자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화석연료 사용은 벌써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언젠가 만약에 석유를 사용하지 않고 저희가 다른 에너지원으로 이전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경제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크고요. 가격의 문제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신재생 뭐 에너지라든가 뭐 다른 뭐 수소 에너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에너지원에 대한 이제 연구 개발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 기술 개발로 인해 가지고 석유를 대체할 만한 다른 에너지원이 석유보다 더 낮은 가격에 공급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때 이제 석유를 대체할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경제성 측면에서 따진다면 화석연료는 효율적인 에너지원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산성과 효율성만이 최우선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젠 교통과 운송 등의 분야에서 디젤 연료의 퇴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존의 생산 단가가 비싸 사용하기 어려웠던 친환경 에너지의 발전 기술이 좋아진 덕분입니다. 우리나라도 기술을 바탕으로 대체 에너지의 생산 단가를 낮춰 친환경 에너지의 비중을 서서히 높여가고 있습니다. 2000년도랑 2017년도를 비교해보면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38%였던 비중이 2017년도에는 약 26% 정도로 많이 비중이 감소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화석연료의 어떤 사용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대략 한 60% 정도의 비중을 계속 유지하면서 어떤 기저부하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2012년도부터 집계를 시작했는데 2012년도에 약 3.6%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2017년도 말에는 이제 8% 정도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지만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고요. 특히 덴마크는 70%를 넘고 있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이런 선진국들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년 사이 2배 이상 발전 비중이 높아진 신재생 에너지. 하지만 생산된 에너지는 화력 발전의 10%도 안 되는 양입니다. 반면 화력 발전은 국내 에너지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런 화력 발전을 당장 멈춘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친환경 화력 발전을 통해 에너지의 생산량은 유지하되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는 방법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효율성을 높여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이 핵심인데요. 많은 발전소가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화석연료인 셈이지요. 저희가 생산하는 전기는 서울의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약 23%그 정도 됩니다. 보통 그걸 좀 쉽게 설명하면 한 500만 명이 사용하는 전기를 저희가 생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탄장에 있는 석탄을 이렇게 스테카 리크레머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보일러로 집어넣게 됩니다. 화염을 통해서 여기가 물이 들어가는 이게 물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관을 통해 가지고 전기가 생성되면 이 전기가 고압터빈과 중압터빈 그리고 저압터빈을 거쳐서 이렇게 저압터빈을 회전시키면 이 터빈과 연동된 발전기가 회전을 하면서 전기가 생성되고 생성된 전기를 이제 개통을 통해서 공급하게 됩니다. 연료가 탈 때 나오는 물질 관리를 위해 전기 집진기, 타랑 설비 등은 필수인데요. 보일러에서 연소되고 남은 석탄 애쉬는 전기 집진기를 통해 가지고 다 포집이 되고 질소산화물은 탈질 설비 그리고 황산화물은 타랑 설비를 거쳐 가지고 깨끗이 걸러지고 난 나머지 배기가스가 굴뚝을 통해 가지고 배출되게 되는 겁니다. 최근 지어진 발전기일수록 환경 영향 물질을 더 많이 걸러낼 수 있는데요. 2014년에 지어진 발전기의 경우 질소 산화물은 93.7%, 황산화물은 99% 가까이 제거하고 있습니다. 먼지의 경우 거의 대부분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온배수 배출도 국내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력 발전의 주 원료인 석탄도 집중 관리 대상입니다. 석탄을 저장하는 설비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옥외에 보관하고 있는 석탄에서 비산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료를 퍼담아 옮기는 수송로는 개방형이 아닌데요. 이동 과정에서 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컨베이어 벨트 위에 지붕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쌓여있는 석탄을 뒤덮은 하얀 물질도 눈에 띕니다. 바로 얼음인데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쉴 새 없이 물을 뿌리기 때문에 야적장의 석탄은 겨울이면 하얗게 얼음을 뒤집었습니다. 이것도 먼지 줄이기 위한 작업이라고 하네요.
저희는 석탄을 이렇게 야적하고 있지만 바람이 불어가지고 석탄이 날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살수 설비라든지 방풍림이라든지 방풍 펜서 여러 가지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뿌린 물 때문에 또 석탄을 말려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런 번거로움도 감수하고 날리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기로 석탄을 운반하는 수송관에도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동그랗게 말린 파이프는 먼지 발생을 차단합니다. 보일러 안에서 자동으로 펼쳐져 연료 주입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력발전기의 중추 보일러도 주목해야 합니다. 고열 고압일수록 적은 연료로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고효율 보일러를 설계하고 설치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첨단 기술을 보일러에 쏟아붓고 발전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비사먼지를 줄이고 고효율의 설비를 통해 연료를 적게 사용하는 화력발전소. 낡은 발전 설비를 교체하는 건 역시 환경 친화적인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국민들이 많이 염려하는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미세먼지 관련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런 것들입니다. 저희가 발전소를 건설할 때 그러니까 최신의 기술을 적용해서 이렇게 환경 배출 물질을 저감하는 그런 기술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지은 발전소가 최신 기술을 적용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14년도에 준공된 오르코기가 최고 높은 효율의 탈항 설비, 최고 높은 효율의 탈질 설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하는 양 대비해 가지고 발생되는 환경 오염 물질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에는 6개의 화력발전기와 더불어 다른 방식의 발전소도 운영 중입니다. 풍력과 태양광, 그리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 ESS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대 발전단지를 만들어 국산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테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비 용량으로 보면 태양광이 3개 단지 8메가와트, 풍력 발전이 총 17기 46메가와트입니다. 본부 전체적으로 총 82메가와트 설비로 약 3만 가구에 친환경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의 원동력에서 천덕꾸러기가 된 화력 발전. 그 오명을 씻기 위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화력 발전소를 멈출 수 없고 수년 안에 화석 에너지를 100% 대체하기 어렵다면 현명한 공생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신재생이나 바이오나 이런 쪽에서 만들어내기 굉장히 힘든 고부가 석유화학 제품 또는 의약품, 정밀화학 제품 쪽으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석유에서 얻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품이 아직 안 나와 있는 석유화학 쪽에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원유를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적어도 50년, 100년까지는 저희가 거기에 그런 분야에는 의존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화석연료가 모두 다 환경에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세종특별시 버스터미널을 드나드는 차량들은 최근 환경을 고려해 도입된 CNG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CNG 가스라는 이름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CNG 가스는 압축 천연가스를 말합니다. 세종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들은 대부분 바로 이 CNG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데요. CNG 가스는 흔히 알고 있는 LPG 가스나 LNG 가스와는 다르기 때문에 차량을 충전하는 방식이나 안전장치까지 여러 부분에서 기존의 가스 차량과는 다른 점이 많다고 합니다. 저희 CNG 같은 경우는 압이 높다 보니까 수동으로 레바 형식으로 해서 완벽하게 체결을 해서 분리가 되지 않게끔 안정적인 충전 방식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한 150여 대까지 충전이 가능하고 CNG 가스는 충전소 안에 있는 시설에 안전하게 저장되고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데요. 저장 시설 안에는 수많은 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거대한 용량의 저장 탱크들이 보관되어 있고 많은 양의 가스를 안전하게 저장, 관리할 수 있는 설비들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가스 누출 또한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죠. CNG 가스는 영하 162도에서 액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액화되는 과정에서 황, 질소, 분진 등이 제거돼서 청정 에너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가격이 휘발유에 대해서 194%, 또 LPG에 대해서는 149% 저렴한 가격이어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CNG 가스 또한 엄연히 화석연료. 하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적고 연료 효율까지 좋아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에서 CNG 가스 버스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처럼 장점이 많은 천연가스도 화석연료 중 하나라는 사실은 무척 흥미롭네요. 하지만 화석 연료는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현대과학은 과연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인류는 환경을 해치지 않는 청정 에너지를 찾아 오랜 시간 연구하고 고민했습니다. 자연이 주는 에너지인 풍력, 수력, 태양광, 지열 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개발해냈죠.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깨끗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청정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가 인류의 미래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서울특별시의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입니다. 에너지 자립의 꿈이 현실이 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죠. 열심히 발을 굴리며 자전거를 타며 에너지를 만드는 체험. 이런 건 기본이고요. 바람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동력 에너지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힘을 내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인류가 생존하기는 어렵죠.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사용해온 그 에너지가 화석 에너지라든지 또는 원자력 에너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 왔는데 그것으로 인한 문제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피해도 줄이고 우리가 생존하는데 덜 피해를 입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재생에너지를 이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재생에너지 이용하게 되는지 그런 걸 체험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게. 재생에너지를 잘 활용한다면 에너지 낭비 없는 에너지 자립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것 다들 아실 겁니다. 제로에너지 건물을 만드는 것도 에너지 자립 도시를 만드는 기초가 되죠. 이제 이 판은 이 빌딩에서 생산한 전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빌딩 에너지 관리 시스템입니다.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란 건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에너지 사용 내용을 모니터링해 최적화된 에너지 관리 방안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건물 특성에 따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자동 제어를 통해 건물의 운영 상태를 제어하는 시스템이죠. 건축, 기계, 전기에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시킨다는 점에서 기존 기술과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도시의 건물 안에 이런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빅데이터 기반의 에너지 수요 관리가 가능해져서 더 큰 규모의 에너지 활용이 가능해질 겁니다.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활용이 가능한 제로에너지 건물. 최근에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하에 공공기관의 건물들이 제로에너지 건물로 지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이것도 바로 그런 건물이죠. 한국에너지공단 신사옥은 지하 3층, 지상 8층의 건물로서 에너지 자립률은 20.12%로 에너지 소비 효율 1++, 그리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을 인증받았습니다. 이는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기관 건물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은 최초의 사례라 하겠습니다. 에너지공단 신사옥에는 총 4개 요소, 23가지 최신 에너지 절약 기술 및 신공법 등이 집약되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적의 건물 폭에 양당 코어를 적용했으며 층고 및 외피 면적을 최소화해 지중화함으로써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한 최적의 건축물을 계획했습니다. 패시브 요소로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실내를 유지할 수 있는
3중 유리 창호를 설치했고 외부 전동 차량으로 빛의 유입량을 조절했습니다. 옥상 정원으로 열섬 현상을 해소하고 태양광 발전, 태양열 급탕, 지열 에너지 등의 재생에너지로 건물 냉난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LED 조명, 전열 교환기, 쿨튜브, 광선방, 직광 채광 등의 다양한 액티브 요소를 활용해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세워졌습니다. 이건 태양광 직광 채광기인데요. 프리즘을 통해 받은 햇빛을 전속로로 전달, 에너지로 사용하죠. 또한 건물에 사용되는 조명은 모두 고효율 LED 조명이고요. 외부에 설치된 광선반은 햇빛을 반사시켜 실내 조명에 필요한 에너지를 절감해줍니다. 덕분에 최소의 조명 설비만으로도 건물 내부가 환해 보이죠? 건물의 지하에는 지열 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만드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요. 건물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모두를 지열로부터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곳의 규모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 인증을 받은 국내 업무시설 중 최대 규모라는데요. 그만큼 에너지 운용이 중요하죠. 그래서 바로 이곳이 있는 겁니다. 예, 이곳이 우리 건물의 두뇌라 할 수 있는 스마트 빌딩 센터입니다. 건물의 IT 기술을 활용해 전기, 공조, 방범, 방지 같은 여러 건축 설비를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건물에서 쓰는 여러 가지 설비를 관리해 에너지 절감과 인건비 절감은 물론 건물 수명 연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사옥에는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즉 뱀스를 구축하여 이 건물이 사용하고 또 생산하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일목요연하게 관찰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면 에너지 사용량, 실내 환경, 건물의 탄소 배출량 등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10에서 30% 정도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나아가 건물의 쾌적한 환경 조성, 건물의 수명 연장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건물 에너지 정책들이 건물의 설계 단계 아니면은 건물의 준공 단계까지는 이제 잘 대부분 관리가 잘 되어 왔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건물의 운영 단계에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 보니까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라는 게 도입이 되었고 뱀스라는 설비의 이제 중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계측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계측 설비들을 통해서 각종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그 또 데이터들을 이제 또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서 건물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운영 단계까지 고려를 한 그런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고 스마트 시티에서도 중요 요소 중에 하나가 설치된 센서들을 통해서 이제 수집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또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하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제로에너지 빌딩이 기존 건물 단위에서 좀 더 나가서 이제 군 단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시 단위까지 확대된다면은 도시 전체의 에너지 효율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제로에너지 건물의 보급은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데이터를 통해 에너지를 관리하고 조율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되어 사람들의 삶의 질은 물론 도시의 경쟁력을 키우는 스마트 시티.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담겨있는 스마트 시티에서는 인공지능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되어 자율주행 전용 도로가 건설되고 수많은 시스템이 연결되기 때문에 에너지 운영이 매우 중요한 스마트 시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스마트 시티의 36%는 에너지 효율화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 우리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화석연료의 단점을 극복한 청정하고 무한한 다음 세대의 에너지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미래 에너지라고 할 때 이제 중요한 요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친환경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원이 풍부하고 세 번째는 이제 에너지 밀도가 높은 이런 요소들이 이제 맞춰져야 되는데 그 핵융합 경우에는 그 요소들을 다
맞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에게 필요한 미래 에너지의 조건은 바로 무한한 연료, 친환경, 그리고 대용량 발전이 가능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답은 바로 핵융합 에너지입니다. 지구의 70%가 바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 다들 아시죠? 바닷물 1리터에 들어가 있는 중수소 0.03g은 휘발유 300리터와 같습니다. 100만 킬로와트급 발전소가 소모하는 연간 소모 연료의 양은 무려 220만 톤의 석탄, 150만 톤의 석유입니다. 하지만 핵융합 발전은 단 10톤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놀라운 에너지 효율이죠? 바다가 동료번인 핵융합 에너지는 온실가스를 내뿜지도 않고 방사능 폐기물도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환경오염 걱정 없는 청정 녹색 에너지인 셈이죠. 게다가 안전하기까지 한 에너지원입니다. 자연이 선물한 마지막 보물창고 같은 청정 에너지인 핵융합 에너지는 바로 이곳! 국가 핵융합 연구소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인공태양 K스타와 국제 핵융합 실험로 이터 사업을 이끌며 우리나라 에너지 자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입니다. 태양과 밤하늘의 모든 별에서 원자핵의 변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20세기 초에 이르러 과학자들은 우주를 지탱하는 에너지원이 핵융합임을 알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 주위에서 발견되는 모든 화학적 원소들을 만들어낸 건 역시 핵융합임을 알게 됐죠. 지구에서 이런 핵융합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1억 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만들어야 합니다. 초전도 핵융합 장치의 중요한 부분은 자기장의 크기를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초전도 토카막 장치로서는 현재 세계 최고 성능을 갖고 있는 초전도 토카막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K스타라는 핵융합 장치는 이 같은 초고온의 플라즈마를 진공 용기 속에 넣고 자기장을 이용해 플라즈마를 가두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토카막이란 자기장 코일로 만든 핵융합 장치입니다. 일명 인공태양이라고 불리우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핵융합 기술 연구 후발주자로 시작했지만 현재 핵융합 주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뛰어난 기술력을 통해 차세대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 K스타를 운영하며 단기간 내에 핵심 참여 국가로 부상하게 된 것이죠. 국내 기술로 개발된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인 K스타는 가장 최신의 핵융합 장치이며 또한 초전도 자석을 사용한 세계 유일한 핵융합 장치입니다. 예, 이쪽에 보이는 그 가운데 있는 둥그런 중심부에 있는 장치가 K스타 토카막이 되겠고요. 그 안에 진공 용기 그리고 그 겉을 감싸고 있는 자석 그리고 이 자석을 초저온으로 유지하고 있는 용기가 겉에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이 됩니다. K스타 토카막은 그 토카막 내부에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고 그 강한 자기장 위에 그것들을 가둬갖고 우리가 핵융합 연구에 필요한 플라즈마의 어떤 온도라든가 밀도라든가 이런 성능이 발휘하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자, 그럼 핵융합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볼까요? 토카막 내부에 있는 기체를 외부로 뽑아내어 진공 상태로 만듭니다. 그 다음 이를 둘러싼 자석을 냉각시켜 초전도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TF 자석에 전류를 올려서 토카막 내부에 도넛 모양의 자기장을 형성하게 되죠. 그런 다음 핵융합의 원료가 될 중수소 50%, 삼중수소 50%를 토카막 안으로 주입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다른 CS 자석에 전류를 올려서 전기장을 발생시키는데요. 그러면 기체 중앙에 있던 전자들이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주입된 기체들이 전기장에 의해 빠르게 회전하며 가속 중인 전자들과 충돌하게 되는데 그 결과 플라즈마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가열 장치로 플라즈마의 온도를 1억 도까지 올립니다. 그러면 태양에서나 볼 수 있었던 핵융합 반응이 생기는 겁니다. 플라즈마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며 높은 에너지를 가진 중성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블랙킨 리튬층으로 들어간 중성자는 삼중수소를 발생시켜 핵융합 반응의 연료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동시에 블랙킷으로 들어간 중성자는 열 에너지를 발생시켜 내부를 흐르는 냉각수를 가열하게 됩니다. 가열된 냉각수는 열 교환기에서 수증기를 발생시켜 발전기를 통해 전기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K스타는 그 앞선 나라들이 만들었던 그 어떤 장치와는 달리 굉장히 정밀한 상태로 조립이 되고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K스타 플라즈마 내부에 존재하는 그 자석들의 정밀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 자석이 그 초전도 상태로 운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90초, 100초 이런 목표들을 차례차례 이뤄나갈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 7개 나라가 같이 만들고 있는 국제행용함로 이터 같은 경우도 K스타가 사용한 그 초전도 자석과 같은 소재 자석을 사용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먼저 앞서서 같은 개념의 자석과 자기장 구조 그리고 그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 성능을 높여오는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터에서 실험을 앞으로 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재 건설을 하고 계신 분들도 K스타로부터 많은 그 경험과 이런 것들을 현재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K스타 핵융합 장치는 뛰어난 성능으로 세계에 인정받고 있습니다. 초전도 코일 부분에서는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진공용기 제작 기술도 뛰어난 철강 산업 능력을 활용하여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K스타는 지난 2018년 플라즈마 실험을 통해 그동안 꿈의 온도처럼 여겨져 왔던 플라즈마 이온 온도 1억 도를 달성하고 고성능 플라즈마 운전 기록 90초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기록이죠.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숨은 노력들을 해서 이 장치를 만들고 이제 유지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앞선 나라들의 한 연구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잘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장치가 지어지는 동안에도 열심히 연구하고 또 그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장치의 어떤 가능성 같은 것들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고 실험을 해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1995년부터 2007년까지 12년간 국내 기술로 개발된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 K스타. 핵융합 에너지 개발을 위한 과정 중 하나로 안정적인 에너지를 획득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이온온도 1억 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태양보다 중력이 훨씬 작은 지구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려면 태양 중심 온도인 1500만 도의 7배 이상인 1억 도의 고온 플라즈마를 장시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었죠. 국가핵융합연구소는 이번 실험에서 플라즈마 중심부를 효과적으로 가열하는 기술을 성공적으로 적용했습니다. 특히 D자 모양의 초전도 자석으로 진공용기 내에 플라즈마를 가두는 토카막 장치에서 이온온도 1억 도를 달성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처음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은 성공이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1억 도 플라즈마 1.5초 운영 기록.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로 가는 문이 열린 겁니다. 우리가 실험을 하면서 전년도보다는 좋은 그 실험 결과를 내려고 늘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장치들에 기대하는 어떤 성능이 있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그 성능을 넘어서는 어떤 플라즈마 발생 실험을 기획을 했었고 그것이 우리가 가진 조건에서 달성될 것이냐를 연구를 했는데요. 그것이 연말에 잘 이루어져 갖고 우리가 목표로 했던 그 성능을 달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핵융합 연구에는 물리, 원자 핵공학, 기계, 전기, 전자, 재료 등 최첨단 기술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때문에 핵융합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 성과들도 다양하고 뛰어납니다. 플라즈마는 그 발생 방식에 따라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조명, 디스플레이, 의료 장비 분야뿐 아니라 오염된 공기, 물, 토양의 정화와 같은 환경 개선 분야와 태양 전지, 석탄 가스화와 같은 신에너지 개발 분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분야에 융복합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이 플라즈마 기술은 이제 우리나라 같이 반도체 강국에서는 거의 핵심적인 이제 기술이 되겠고, 그 위에 이제 뭐 디스플레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현재는 이제 의료, 농식품 뭐 이런 쪽에도 다양하게 이제 그 플라즈마 기술이 이제 적용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융합 에너지 개발을 통해서 굉장히
수준을 높게 만든 그런 플라즈마 기술을 통해서 이제 고부가 가치의 어떤 그런 기술로 이제 거듭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핵융합 연구는 핵융합 상용화를 통한 에너지 문제 해결 이외에도 첨단 기술 개발과 이를 통한 관련 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 사회 경제적 효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선진국들이 핵융합 연구에 힘을 쏟는 이유는 이런 다양하고 수많은 부수적 효과들 때문이죠. 핵융합 연구는 참여 기업의 신기술 확보와 역량 강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나아가 거대 과학 분야에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됩니다. 뉴스를 틀면 굉장히 자주 이제 에너지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에너지도 지금 환경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탄 같은 그 발전 재료를 사용하는 발전소 같은 경우는 현재 환경을 담보로 해서 발전을 하고, 그다음 원자력 같은 발전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의 환경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고 있는데요. 핵융합은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이 양쪽의 단점들을 모두 좀 만족시킬 수 있는, 좀 더 좋은 쪽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리라고 과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삶이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할 건가 하는 거에 가장 큰 그 목적과 목표가 있다고 이제 생각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에너지 정책도 좀 더 핵융합을 고려한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좀 더 우리보다는 깨끗하고 쾌적한 그리고 고급스러운 그런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통해 눈부신 발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 다음 세대의 지구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비한 자원, 무너뜨린 환경을 이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순 없으니까요.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 고갈되지 않는 무한한 에너지를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무한 청정 에너지인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통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죠. 연구 과정에서 얻은 첨단 기술로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으니까요. 깨끗하고 건강한 지구, 그 안에서 행복하게 발전하는 인류를 위해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화석연료에서부터 핵융합 에너지까지 오늘은 에너지의 역사와 미래를 만나봤는데요. 이 다양한 에너지들이 언젠가는 사명을 다하고 사라지겠지만 인류는 또 다른 새로운 에너지를 발견하고 발전을 거듭해 나가겠죠. 에너지의 역사와 미래를 만나본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새로운 에너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